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어 학습법을 말씀드릴 장동준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날씨가 또 춥고 눈도 좀 살짝 내렸었는데 이렇게 또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2023학년도 수능국어 올해 치러진 수능국어 출제 경향을 한번 잠깐 분석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문학은 일단은 고난도 추론 문항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문의 정보량이 많았습니다. 지문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서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연계가 축소가 됐습니다. 70%에서 한 50% 정도로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낯선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작품을 몰라도 문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따 3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일단 이번 수능은 매우 쉬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very easy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는 매우 까다롭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진짜 중요한 시간.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정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할 때.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비문학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에 주목하면서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에 표시를 하면서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정보량이 많은 지문일수록 그렇습니다. 뭐 과학기술 지문이라든지 뭐 경제, 법 이런 어려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일수록 복잡한 정보 관계를 갖다가 메모하면서 옆에 살짝 메모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난 문장이 뭐냐? 그걸 뭔지 알려줘야만 내가 체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써놨죠. 뭐뭐하면 뭐뭐하다. 그 다음에 뭐뭐할 때 뭐뭐하다. 뭐뭐할 경우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놓으란 말이야. 왜? 오지선다형 선지를 만들 때 이런 문장들이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보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선지가 지금 구성되는가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지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선지로 이렇게 나오는가. 자, 4번에 이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가속행위인 경우가 많다라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출제위원들이 이 선지를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냈냐면은 이 부분에 주목해서 뽑아낸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요.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뭐뭐하면 뭐뭐하다의 구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전략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뭐하면 뭐뭐하다는 정보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 긋거나 아니면 면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지문 또 읽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내용, 이 두 정보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파악을 했다면, 주목을 해서 체크를 해놨다면 딱 봤을 때 4번 선지. 자, 이미 적절성을 판단하셨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자,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좀 변형해가지고 지금 선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4번 선지에 보시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변형한 것이고, 뒤에 보시면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재량행위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행위라는 부분을 갖다가 기속행위라는 부분으로 살짝 바꿔치기란 겁니다. 용어를 갖다가 바꿔치기 해서 함정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 때 뭐뭐하다, 뭐뭐할 경우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문장 구조에 주목을 하면, 자,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선지로 활용되니까 판단할 때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비례 관계가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근육량이 늘면은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라는 내용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 기출 분석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체크를 잘 하면서 가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방법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이 방법을 몰랐던 학생들은 꼭 체크해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주목해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뭐 비교, 대조, 정의, 분류, 인과, 과정 뭐 이런 것들.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배우면 그냥 뭐 비교가 뭔지, 대조가 뭔지, 비교는 공통점, 뭐 대조는 차이점 이렇게 그냥 각각의 어떤 그런 뜻만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전개 방식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교 대조 정말 많이 나오죠. 공통점과 차이점. 뭐 A와 B는 모두 이러하다라든지 A는 B와 달리 뭐뭐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해놔야 돼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출제 요소로 활용하기 좋으니까 선지로 선택지로 만들어내기에 좋으니까 말이죠.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눠지죠. 일단 현대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요. 학원이든 뭐 학교든 뭐 인강이든 들어보시면 현대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누구나? 자, 현대시에는 화자가 있어요. 자, 시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화자의 어떤 그런 태도, 뭐 정서를 파악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낯선 현대시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그걸 화자의 어떤 그런 상태, 뭐 정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시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에서는 시를 갖다가 해석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어떤 그런 답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상보다 논리, 감상보다 논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갖다가 감상하려고 끙끙대기보다는 자, 이렇게 선지의 논리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를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적절한 선지에 주목해서 그래요. 자, 모든 문학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문학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문제에서의 적절한 선지는요, 이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학 문제를 만들 때 적절한 선지는요, 저 가능성,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깔아놓습니다. 문학 문제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말도 안 되는 요소가 선지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뭐야 어이없네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지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현대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어는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연쇄법, 뭐 서리적 표현, 영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학 개념어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음성 상징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고3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비 고3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EBS 연계가 50%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50%의 연계 작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연계 교재라고 하는데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 자, 일단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은 줄거리랑 주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작품을 갖다가 많이 아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물 중심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파악해야 됩니다. 소설의 어떤 특정 장면을 잘라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장면을 줄 테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인물 중심으로 장면을 파악해야 되는데 인물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하면 장면 파악돼요. 그러면 인물의 정보는 뭐냐면 뭐 인물의 처지,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가치관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다 보면은 인물 간의 관계가 잡혀요. 어떻게? 아, A와 B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구나. A와 C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구나. 갈등 관계구나.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잡혀서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현대 소설은 그냥 쉽게 잘 읽혀요. 이건 뭐 제가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어려운 어휘들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잘 보세요. 기출 분석해 보면 그 어려운 옛날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고전 소설은 꼭 기억하세요. 거시적으로 읽어라. 전체 흐름을 쭉 따지는 걸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걸로 봐야지. 미시적으로 단어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전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어휘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어휘는 스킵하면서 읽어도 전체 장면이 파악이 됩니다. 예. 고전시가인데 고전시가 우리 친구들이 문학 공부할 때 가장 짜증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뭐 시조, 가사, 그죠? 고려가요 이런 부분. 그래서 고전시가는 일단 어쩔 수 없는 게 작품을 가급적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 중심으로? 현대어 풀이 중심으로 많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고전시가는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EBS 강의든 뭐 사설 강의든 뭐 학원 강의든 뭐 학교 강의든 방과 후든 고전 시간은 한번 쫙 한번 이렇게 현대 풀이로 쫙 한번 정리해 주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작품들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제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래서 주로 이제 대화라든지 뭐 협상, 뭐 토론, 뭐 이런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뭐 발표자의 자료 활용, 뭐 청자의 반응, 뭐 그럴싸한 어떤 유형인데 막상 풀면 그냥 1대1로 그냥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에요. 1대1 내용 일치.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 방식, 고쳐쓰기 유형, 뭐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조건 2개 주고 조건 2개 맞는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 자, 언어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짧아요.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알았다면 문제 정답이 거의 10초 이내, 정말 잘하는 사람은 5초 이내 답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에 아주 용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최대한 그 시간을 갖다가 세이브해서 비문학에 쏟고 싶은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도 한번 이게 정립이 되면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제 개념 공부하는 게 좀 이제 부담돼서 그런 거죠. 매체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 대화방 뭐 이런 것들 갖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매체 과목 특성상 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매체에서는 언어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된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제가 늘 외치거든요. 당장은 승자가 아니어도 열심히만 하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국어 학습법 담당했던 장동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원주에 왔거든요. 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얘기를 잘 못하다가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학 공부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학 공부의 시작은 보통은 이제 수능 범위부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수학 1, 뭐 수학 2,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뭐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선택이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건데 그렇게만 공부를 하면 되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복습이 안 되어 있어서일 거예요. 수학은 보시면 연결해서 벌크업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과정을 그냥 같이 이렇게 보시면 고1 수학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을 아마 학생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수학은 분명히 이렇게 벌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일단은요, 복습을 지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도감 있게 공부를 진행하고 목차를 뽑자라고 해놨는데요. 중학교 2학년 수학 목차, 중학교 3학년 수학 목차 이렇게만 초록창에 검색을 하셔도요. 쭈르륵 나와요. 찾은 다음에는 뭘 하면 좋으냐? 개념만 노트에 좀 적어주세요. 근해 공식 이러면 누군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누군가는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헷갈려 하는 학생들은 한 달 뒤에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취약 파트가 있어요. 복습을 하면서 그 부분들 지금 살짝 까먹었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까먹을 수 있거든요. 노트로 적어두시면 언제든지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찾아볼 수 있는 나만의 비밀 노트가 됩니다. 진도를 나갈 시간은 있으나 복습할 시간이 없다. 이거 공부 시작의 파트 복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고 기출문제도 다루고 계속 그쪽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겨울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습이에요. 지금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고1 수학 특히 또 중요하죠. 사실 이제 수능 범위라고 할 때는 예비 범위이기 때문에 고1 내용까지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핵심이 되는 파트는 고1 때 배운 내용들, 중학교 고1에 나온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 위주로만요. 뭐 열흘 정도? 네, 그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중학교 3년치에 대한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고1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는데 최대 한 달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 기간 이상을 잡게 되면은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습이 또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복습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1차적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진짜 수능 범위. 일단은 공통과목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확통이 있고 미적분, 기하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체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선택 과목 결정이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 이런 구조로 수능이 바뀌었을 때에는 확률과 통계의 선택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비율은 여전히 확률과 통계 선택이 더 높긴 높지만 거의 흡사할 정도로 미적분이 따라왔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대학으로 봤을 때 인문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이쪽으로 가려는 친구들, 이제 예전으로 봤을 때 이과 친구들이라고 하죠.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미적분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최상위권의 학생들이요.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량과 내가 잘할 수 있는 파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제일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고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중간에 바꾸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확률과 통계를 해야지 하고 달려오다가 미적분으로 바꿔야지 공부량이 엄청 많은데 미적분을 하다가 다시 확통으로 넘어오면 확통하고 있던 친구들보다는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더는 고2 내신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2 때 내신 파트에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나 내가 과목을 듣고 있다면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보통 이제 수능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능과 내신은 엄청나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 내신 파트를 열심히 쌓이면 수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수능 성적이 즉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따로 노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요즘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기출문제집을 많이 보세요. 특히나 예비 고3, 고3 때의 내신의 경우에는 그 해에 나온 기출문제 있죠. 3월, 6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바탕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문제가 엄청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쭈르륵 하시면 내신 대비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죠. 내신 부분에 맞는 수능 문제들을 그때그때 풀면 돼요. 학교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내신을 낸다고 할 때 기어이 나는 그쪽을 안 하고 수학2 문제를 풀 거야 이러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 목표는 하나예요. 당장 오늘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자. 그래서 당장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작심삼일. 수학은 개념과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큰 틀이 될 텐데요. 첫째 날에는 진도 나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진도를 쭈르르륵 빼는 거죠. 그렇죠? 진도를 쭉 빼면서 개념을 공부하는데 개념 공부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완전히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개념 위주로의 진행에서 위주라고 되어 있죠. 개념을 학습을 하시고 나면 그 개념 바로 밑에 딸려오는 문제들까지가 개념입니다. 개념 바로 적용하는 문제까지를 세트로 하셔서 보시면 좋은데 이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엄청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수동적인 학습 또한 오케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학습이란 강의를 듣는 것, 학원에 가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노트 정리로 마무리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저 개념 노트 진짜 좋아해요. 지금부터 챙겨놓으면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노트가 되거든요. 항상 헷갈리는 것들. 그래서 노트를 한 2가지로 저는 만들어 놓으라고 많이 해요. 나의 취약 부분만 모아놓는 노트.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위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노트.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날이 되면은 어제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 말고요. 유형 문제집에 있는 스타일의 문제. 수능 특강 문제를 예시로 들면은 그 유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쪽에 넘어가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문제만 모아져 있는 파트가 있죠. 문제집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만 모아져 있는 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심화 개념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화 개념이라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서만 얻어갈 수 있는 심화 개념. 이를테면 함수 파트의 문제를 풀 때 다항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다항함수라는 말의 곧 숨은 의미가 차수를 찾아보면 좋겠구나. 이건 이제 문제를 푼 친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재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문제풀이의 팁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세 번째 날만 해도 벌써 1, 2일차에 했던 것을 썸업하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정리하라고. 1, 2일차에 배운 내용들,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틀린 문제 다시 보기의 날이라고 됐습니다.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4, 3, 그럼 10이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어이구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아는 것들을 공부한 거더라고요. 많이 틀리시고요.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진짜 필요해요.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나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쉬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나한테 약한 문제들을 꼭 발견하셔서 많이 푸셔야만 합니다. 개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이 참 중요하죠. 수학에서는 개념과 문제 이렇게 2가지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걱정하실 것이 없을 건데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가 알고 있죠? 수학의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왜 외워야 되죠? 전 여기서부터 약간 딴지를 걸거든요, 아이들한테. 근해 공식 왜 외워야 돼?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외우지 마. 대신에 이걸 외우지 않고 매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면 돼요. 그죠? 매번 유도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유도를 매번 하다 보면 근해 공식이 없다 하더라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걸 공식화해서 적용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적어도 필요성을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그래서 이게 더 쉬운 방법이라면 그래 이거 정도는 공식화해서 암기해 놓는 게 낫겠네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냥 암기하라고 하지 않고요. 암기해야 되는 식이 있다면 적어도 필요성이 확실하게 납득되도록 시켜주고요. 그리고 연결성을 꼭 찾게 합니다.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플로우를 타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꼭 랩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학도 흐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꼭 그런 연결성을 잘 찾아주시고요. 그 연결성을 찾는 데에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키워드
함수라고 한다면,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두 가지의 그 막 삼국 시대 마냥 그렇게 그려놓고 그들의 연결성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그래프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돼야 되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지도 그리듯이 개념 노트를 쓰게 해요. 그냥 키워드를 보면서 그 키워드들끼리의 연결을 생각을 해서 그걸 노트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 위에 수학이 싹 떠다니는 거예요. 싹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나면 까먹질 않아요. 수학 절대 암기 아니고요. 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이해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원만 해도요. 함수라는 그 큰 틀에서 연결이거든요. 그걸 알게 해야 합니다. 수학은 양치기 아시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풀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미 아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또는 답지를 꺼내놓고 풀게 됩니다. 답지를 꺼내놓고 문제를 풀면 속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공부한 것처럼 느껴져요. 답지 꺼내놓고 공부하는 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스해야 돼요. 모의고사 수능을 예시로 들자면 100분 동안 30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수능을 100점 맞는 친구들 또는 저처럼 수학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30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전부 다 풀어갖고 만점으로 갈까요? 아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패스하고요. 내가 풀었는데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갑자기 꼬였어. 이런 문제 패스하고 넘어가요. 모를 때 패스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평소에는 하지 않죠? 평소에 답지를 꺼내놓게 되면 막힐 때마다 답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고민 못 하잖아요. 패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 때만 패스하려고 하면 너무나 불안해요. 패스 못 하죠, 불안해서. 항상 매일 내가 공부할 양을 딱 정해 놓으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막히면 별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별표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까 못 푼 문제들을 차례대로 건드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안 될 때에는 답지를 보세요. 답지에서 채점하신 다음에 그 틀린 문제들을 표시하시고, 틀렸다고 표시하세요. 틀리는 거는 소중한 거니까. 틀렸다고 표시하신 다음에 답지를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팁이 들어갈게요. 답지를 통으로 보지 마세요. 해설을 통으로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답지가 공부한 거고 선생님만 공부한 거예요. 풀이를 보다가 내가 막혀서 해결이 안 된 그 부분을 저 선생님이 언급하면 거기서 일시정지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다음에 다시 푸셔야 돼요. 마무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떠드는 것을 플레이해서 보셔야 되고요. 답지를 읽을 때도요. 2줄 정도만 가려놓고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함수를 쓰시오, 뭐 어떻게 미분을 하시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 힌트를 얻으신 다음에 스스로 푸셔야 돼요. 끊어서 보시면서. 근데 그 2줄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2줄 더 보세요. 2줄 더 보시고. 그래서 힌트를 얻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푸세요. 적어도 12 더하기 13은 25다라는 정답을 내는 그 마무리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을 얼마든지 꿈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멋진 꿈을 꾸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보다도 더 큰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든 충분히 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원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의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예비 고3, 예비 고2,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선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이야기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학부모에게 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전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것에 대한 이해. 뭐냐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전략은 완벽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 전형이랑 매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내 아이 그리고 혹은 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번은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내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9%의 학생이 내신을 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교육 제도거든요. 1등급 4%를 기록하고서 2등급 7%까지 우린 공부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1%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89%의 학생은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이겁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그렇게 비교과를 안 했다고 저한테 징징거립니다. 근데 이건 입시에 대한 정보가 잘못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비교과를 많이 하는 게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게 했으니까 난 불리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형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근데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의 유형은 안타깝지만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7-11입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만 하는 아이들. 지금 재수생들이 딱 그만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수생들은 6-12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얼토당토한 결론이 나왔냐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자면 이제 정시에 대한 전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2023 전형에서 어떤 입시 트렌드가 나타났고 2024에서는 어떤 입시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눈에 띄게 상위권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형 수능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공통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통합형 수능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수능 체제 하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수능을 보는 겁니다. 이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거 40%까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약대 학부 선발했다라는 거 3년째, 그리고 지금 2024 전형은 3년째니까,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정시 확대를 픽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은 이미 2022, 2023 전형에서 트렌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완전히 상수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나오는 계약학과 정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망학과를 들어가면 졸업하면서 삼성을 취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570명입니다. 2023 전형에서는요. 근데 2024 전형에서는 이과, 공학계열, 공대계열 학생 100만 명 양성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2024 전형에서는 이게 1000명 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이 경기도 어렵고
취직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고 우리 과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대학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유일한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우수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학은 딱 4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객관식 능력으로서의 수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객관식 능력으로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논술력이 뛰어난 학생,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 2024 전형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189개의 4년제 대학 전체를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44%를 선발하고 100명 중에 44명을 선발하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전형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에 있는 대학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2, 예비고3 학생들이 여기서 안타깝지만 트랙 자체를 나눠서 가셔야 됩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나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준비할 거다, 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거다. 2가지의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수시는 64%, 정시는 35%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랙으로 나눌 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시로 잘 안 뽑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 거점 국립대가 바라보는 것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상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을 적절하게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6%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게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서류가 반영되면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차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한양대학교 성적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경영에 나와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샘플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그러니까 파이낸스 경영에 합격한 학생들의 70%컷,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의 내신이 1.36입니다.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대략 1.4 정도, 1.38, 39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됐다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는 앞서 봤던 것처럼 뭘 반영한다고요? 서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반영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경영학과 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 1.70% 것이 1.7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양대보다 0.3이나 낮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서류 20%의 힘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이게 딱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중어중문학과를 봅니다. 중어중문학과를 보니까 70% 컷이 2.3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70% 컷에 2.3이 걸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학교에서 2.3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3은 고려대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일반고한테 유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의 목표는, 유일한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수함은 내신의 우수함만으로는 절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위권 대학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제 3년 동안의 수학 만점자, 수학 1등급 숫자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2020년에 표준 점수 수학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34점입니다. 수학에서 표준 점수가 134점이라는 이야기는 수학이 엄청 쉬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른바 물수능이라고 부르는 수능이었습니다. 만점자 890명이었고요. 2021 수능에서 수학 만점자는 수학 만점 표준 점수는 137점이었습니다. 만점자 970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만점자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고요. 전년도 수능이 문제입니다. 표준 점수가 147점이고요. 역대급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점자는 3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학에 자신 있는 모든 N수생들이 다 몰린 겁니다. 여기는 전체 수험생 34만 명 정도의 재학생 데이터입니다. 90점대 후반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재수생의 성적입니다. 13만 명의 재수생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국어랑 수학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략 한 20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의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재학생의 비중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재수생의 비율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시에 국한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시에서 N수생의 비중입니다. 지금은 거의 70%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10명 중에 7명이 재수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아부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자면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공부를 할 거라면 정시보다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2023 전형, 올해 입시 전형부터 올해 고3들부터 뭘 하기로 했냐면 정시 교과평가라고 하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시 교과평가의 핵심은 뭐냐면 정시 수능 위주, 객관식 위주 전형에다가 학종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서울대는 어떻게 하냐면 정시에서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너 수능을 아무리 잘 봤더라도 고등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서울대는 널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올해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를 떨어진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2배수를 선발했다라는 이야기는 수능 성적이 거의 차이 안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2배수를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문제로 보면 2문제 정도 차이입니다. 최대 2문제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축소해서 너 고등학교 어떤 과목 선택했니?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 어떠니?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니? 이 3가지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은 서울대에서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서울대를 말씀드리냐면 서울대가 무언가를 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갑니다. 이미 2023 전형에서 서울대가 이걸 발표했고 2024 전형에서 고려대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형은 아니지만 정시 전형 일부 3분의 1 정도의 학생을 수능에다가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확대되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 전체에 놓고 보면 내신 정시 40%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 빠져나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에서만 1년에 1,900명이 빠집니다. 그럼 그 밑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점점 확대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 고3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불편해하세요. 그런데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 준비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2019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끝났다. 내신으로만 뽑는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거든요. 학종에선 근데 유독 내신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자체가 웃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물리 선택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랑 물리 2 선택에서 3등급 받은 학생,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투 3등급입니다. 100%요. 왠지 아세요?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물투를 선택하는 학생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등급 받은 학생 1명, 2등급 받은 학생 1명, 3등급 받은 학생 2명, 이런 식으로 내 등급이 구성이 돼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은 물투 3등급을 뽑아야 됩니다. 물투 3등급을 뽑고 물론 1등급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내신이 중요하다 그러세요?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신으로만 선발한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서울대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3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어디서 학원에서 하는 가장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거 다 원래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상 경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한양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수상 경력 가운데서 합격한 학생들의 수상 가운데서 제일 많았던 게 86개예요. 5학기 동안 86개니까 진짜 한 학기에 16개를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고등학교죠. 근데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일 적게 수상을 가지고 상장을 가지고 합격한 학생 4개예요. 그리고 4, 5개로 합격한 학생이 80개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이 몇 배는 됩니다. 왜냐하면 80개 이상의 상을 받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80개도 합격, 4개도 합격. 한양대는 상장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상장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요, A 고등학교의 상장과 B 고등학교의 상장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학종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학교의 상장의 수준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료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자꾸 고민하는 건 학생부에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데 활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증명했냐예요. 증명을 하면, 역량을 증명하면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얘기하기 쉬운 대학,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2.5등급, 2.8등급 이런 학생들이 왜 붙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 뭐냐면, 평가 요소가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에요. 학생부 전체를 통해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궁금을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붙는다고요. 대학이 그런 학생을 뽑는다고요. 자, 예비 고3입니다. 예비 고2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난 뭘 준비해야 되나요? 너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거야? 진로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거야? 선생님, 전 학업 역량이요. 좋아. 그렇다면 너의 학업 역량은 9가지의 문장으로 평가되는 거야. 그 중에서 네가 2가지, 3가지만 딱 정해서 3학년 1학기 때 증명해. 그게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 이 학생의 역량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A 학생 2.5, B 학생 2.0.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서울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쓸까요? B 학생. 고대습니다. 누가 쓸까요? B 학생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이걸 딱 보여주면, 입학사정관한테 이걸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의 우수함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걸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지도한 학생들이에요.
A 학생은 3.8에서 시작해서 1.9로 내신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5. B 학생은 1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으로 끝냈습니다. A 학생은 고대를 갔고요. B 학생은 6개 학종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무수히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2학년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에 남아있는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대략 한 17,000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2학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17,000자. 그걸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학생부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그냥 떨어집니다. 왜요? 이건 그 학생의 학생부가 아니라 학교의 학생부거든요. 학교의 학생부는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학교가 나와 있잖아요. 탈락.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놈이랑 저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탈락.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냐고요? 나의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줘야 돼요. 학생의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항목 간에 교차 검증이 됩니다.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요. 나의 역량은 무조건 이 A라고 하는 과목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라 B라는 과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계를 해야 되죠. 17,000자를 어떻게 설계하지? 27,000자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게 전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고 그 불평불만이 여러분이 많은 그 고등학교가 무엇을 했냐는 관심 없고 그런 교육적 환경 가운데에서 넌 뭘 했니? 그게 대학의 질문이에요. 고등학교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줬냐를 평가할 겁니다.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환경의 굴복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그걸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모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로축을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학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등학교에 존재하는 학교 활동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쭉쭉쭉. 그런데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학교 활동이 100점, 90점대도 있지만 학교 활동이 60점대, 50점대 학생들도 무수히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으로 뽑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증명했냐라는 겁니다.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에요. 반석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그건 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페트라로 생각하고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페트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그 돌을 기반으로 멋지고 힘찬 도약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 학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